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손자병법하고 비슷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들어가. 그리고 상대방이 유혹될 만한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거를 주는 척 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자가 말하는 지피지기하라는 말은 단순 정보를 알라는 말이 아니고 리더십이 중요하다. 용기가 중요하다.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는 거예요. 다 알지. 근데 그 용기의 실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읽었다면 적어도 실체를 안다는 의미는 명확히 알고요. 책과성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이번에 손자병법을 출간하게 돼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손자병법이 정말 오래된 책인데 그 당시의 무기나 전술은 지금하고 비하면 정말 하늘과 땅이에요. 그러면 그때의 병서가 요즘 어떤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묻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경영이라든가 리더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손자병법이 주는 효과는 당시 손자의 병서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전쟁에서의 효율성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전쟁은 그냥 다 인해 전술로 해서 우리가 100명이 죽더라도 죽이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이 되게 많으세요. 그런데 사실은 전쟁도 효율이 떨어지면 지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병력이 2배가 많은 나라가 적은 나라와 붙었어요. 그런데 성을 포위하다 보니까 2년 3년 지나가는 거죠. 그러면 비용은 이쪽은 2배가 많고 쳐들어갔으니까 수송 비용도 훨씬 많겠죠. 10배의 비용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2년 동안에 오히려 큰 나라가 파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효율이란 부분을 굉장히 중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전쟁의 여러 가지 문제를 정리했기 때문에 손자병법이 어느 날 경영자분들에게도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전제로 하고 있는 전쟁은 정복전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효율도 중시했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걸 중시합니다. 가서 파괴하고 죽이기만 해서는 정복을 계속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가진 장점을 어필해서 적도 감동시켜야 되고, 이겨도 적을 학살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적이 정말 얘 듣고 싸워서는 안 되겠다 라는 식으로 수준 높은 전쟁, 그 다음에 그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게 하는 전쟁, 이런 걸 하거든요. 물론 나폴레옹도 전쟁하다 보면 학살한 적도 있고 못된 짓 한 것도 많지만, 그래도 그 당시에 어떤 다른 군대에 비해서는 프랑스 혁명의 사상을 전파한다든가 이런 건 노력을 많이 했어요. 빌 게이츠는 윈도우 시스템 나왔을 때 이거는 사실 정말 전 세계 독점이에요. 전 세계를 정복하고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이걸 강요하는 게 아니라 이게 당신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히려 당신이 이걸 받아들이고 이걸 활용해서 당신이 세계를 정복할 수도 있습니다. 손자병법에서 말하는 정복전쟁의 비결하고 사실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폴레옹이 손자병법 안 읽었는데 손자병법을 읽었다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 손자의 정신과 원칙, 방법에도 비슷한 부분이 많았기 때문이죠. 빌 게이츠가 마음을 얻는 방식도 마찬가지죠. 컴퓨터를 우리 처음 들어왔을 때 많은 분들이 손으로 써야지, 심지어 그런 말도 했어. 손을 안 쓰면 지능이 떨어진대. 손을 써야 되기 때문에 잃어버리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대신에 우리가 지금까지 얻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걸 얻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쓰자, 이거를 채용하자 라고 하는 게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는 내용을 먼저 알아야 되고 거기에 알맞는 전략을 세워야 되는 거죠. 손자병법에 왕하고 장군의 보필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손자병법은 정복전쟁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멀리 가서 싸운다고요. 손자가 오나라, 제 나라에서 활약했는데 만약에 진 나라에 가서 싸운다. 명령이 되질 않아요. 지금처럼 통신이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면 거기 현장 지휘관한테 재량권을 줘야 되는 거죠. 임진왜란 선조가 이수인 장군 해임시키려고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이수인 장군이 민정권을 함께 가져간다고요. 전쟁이 급박하니까 병사도 훈련시켜야 되고 군량도 자체적으로 생산하고 관리해야 된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선조가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괜히 쓸데없는 간섭을 하죠. 야, 어디를 공격해라, 뭘 해라, 안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완전히 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손자는 원정 나간 장수는 간섭해서는 안 된다라고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를 물어봐요. 그랬다가 진짜 반란이 일으키면 누가 책임질 거냐? 손자가 한 말은, 그러니까 당신이 그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양성해 놨거나 어떤 장치를 걸어놔야죠. 좀 야만적인 방법이지만 진짜 가족을 인질로 잡든지 스파이를 깔아놓든지 아니면 정말 자기가 믿을 만한 사람을 평생 노력해서 발굴해 놓든지 그런 게 있은 다음에 이제 그게 가능해지는 거지. 그러니까 재량권을 임명해 줘라가 아니라 재량권을
자신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돼요. 그걸 갑자기 하다 보면 그게 되냐고. 처음부터 그런 사람 준비해 놔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앞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모든 리더는 교만해지거나 다운이 됩니다. 자신을 잘 알고 자신을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컨트롤이 삼국지의 제갈량처럼 뭐 이래세요 저러세요, 그거는 컨트롤이 아니라 상관이죠. 상관. 그러니까 소설엔 그렇게 말하지만 그게 아니고 손을 붙잡아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스필버가 아카데미상을 처음에 계속 실패했어요. 이 양반이 다른 거 다 좋은데 영화가 끝에 가면 꼭 감정으로 오바를 해. 그래서 꼭 심파로 가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쉰들러 리스트 갖고 결국 받았는데, 그때 들리는 소문에는 옆에 조감독 한 명을 고용을 해가지고 그냥 오버할 때마다 붙잡아. 사람은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요. 어떤 리더든지 오래 가잖아요. 다 연구를 해요. 그러니 이겨낼 수가 없어요. 왜? 유명한 감독들도 언제부터는 갑자기 안 되잖아. 그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남들이 다 알아 이제. 그거를 극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정체될 때, 감정을 컨트롤 못할 때, 어떤 과거의 습관에 빠질 때 그거를 제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없으면 감당이 안 됩니다. 롬멜도 천재 참모장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부상으로 빠져나갑니다. 롬멜이 제일 슬퍼하고 걱정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그 다음부터 롬멜이 좀 불안정해져요. 뭔가 하다가도 좀 오버하거나 아니면 푹 움츠러들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도 떨리는 거죠. 그러니까 위로도 많이 갔다 아래로 많이 갔다 이런 일이 생겨서, 어떤 리더든지 특히 이제 고급 지휘관이 되면 옆에서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요. 두 가지는 미리 준비해 놓지 않으면, 자기가 평소에 노력하고 그런 사람을 키워 놓지 않으면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자기 나라 군대의 절반을 3,000km밖에 원정을 내보내요. 어디서 찾죠 그런 지휘관을? 그러니까 안 되면 자기 동생 임명하고 아들 임명하고 그러는 거예요. 동생 아들은 반란 일으키기 더 좋습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왕족이 반란을 일으켜야 또 이렇게 받아들이지, 노예 출신이 왕이 된다고 그러면 저항이 오세요. 그런데 왕 입장에서 동생을 주면은 동생이 반란 일으키기 더 좋고요. 그렇다고 노예를 임명해서 내보내자니 이게 또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준비 없이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 승리하고 있는데 참다 못해서 돌아오라고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사이에 좀 키웠던 딴 사람,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주변에 아부꾼들이 막 생길 거 아니야. 저한테 맡겨주시면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교체해가지고 꼭 망하죠. 사실 성공한 전쟁, 그러니까 아주 작은 전투는 운으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큰 전쟁은 절대 운으로 되지 않습니다. 물론 전쟁이라는 건 너무나 많은 이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고 보면 전부 운처럼 보입니다. 그런 돌발 변수가 있지만 사실 전체적으로 지배하는 것은 결국 처음에 충분한 계산과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지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독서전쟁인데, 당시 독일군들이 3주, 6주 안에 러시아 모스크바까지 다 점령할 수 있을 거다. 당시 했던 말이 한번 걷어차면 썩은 문짝처럼 부서져 내릴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근데 처음에 걷어찼을 때는 진짜 썩은 문짝처럼 부서졌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계속 갈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저 뒤에 싱싱한 문짝이 있다는 생각은 안 한 거지. 더 큰 문제는 러시아까지 가는 동안에 보급선 문제를 제대로 결정을 못했어요. 보급하려면 충분한 양의 수송 장비와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너무 소홀하게 취급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니까 사실 독일군이 전투력은 굉장히 우수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상황에서도 잘 싸우는데 이기고 있지만 이미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거죠. 혼자의 이론으로 보면은 두 가지를 실수한 것인데, 처음 시작할 때 보급선의 준비가 충분하지 못했고 결국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독일군이 전투에서 승리하고 있으니까 또 쏘가버리는데 이거는 승리가 아니고 결국 무너질 승리다라는 걸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신들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고 있었더라면 중간에 징조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이기고 있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한 거예요. 성공한 사례는 사실 성공한 전쟁은 전부 다죠. 예를 들면은 알렉산더가 페르시아를 침공할 때 객관적인 수치로 보면 페르시아가 10배, 뭐 100배의 병력과 재정은 100만 배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이걸 어떻게 싸워 이기니?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나라가 크고 병력이 많으면 그걸 조직해야 돼요. 운송하고 조직해서 전투 현장에 갖다 놔야 됩니다. 그 전투 현장에 갖다 놓는 효율이 떨어지면 100배의 전력이 있어도 2배의 전력밖에 안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과거에 페르시아가 그리스 침공했을 때 영하 300, 그때 이미 그게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렉산더가 무모하게 도전한 게 아니고 이 정도의 병력
방식을 가지고 페르시아의 이러한 곳에서 싸울 때 실제 페르시아군이 거기에 나올 때 전투력이란 우리의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기동이나 전술이나 병사들의 어떤 질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 같고 실제로 그렇게 하니까 페르시아 전쟁에서 페르시아군이 대군임에도 불구하고 늘 수동적이 되는 거죠. 왜? 자기들의 조직이라든가 움직임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수동적이 되고 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가 승리할 수 있었던 거죠. 사실 전쟁에서는 무수한 실수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게 결정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여러 개가 연속되다가 거기서 뻥 터진 거죠. 그래서 그게 결정적인 실수처럼 보이는 건데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소 몰트게가 실리펜 계획 추진할 때 처음에 실리펜 계획의 원안에서 결정적인 거 두 개를 바꿔버립니다. 일단 실리펜이 죽을 때도 우익을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독일군이 프랑스어보다 열세인 상황에서 단숨에 이제 휩쓸어야 되니까 우익을 극단적으로 강화한다는 것은 중앙과 좌익을 극단적으로 약화시킨다는 거죠. 전쟁을 할 때 여기도 어느 정도 보강을 하고 여기도 약하게 하면 이러다가 실패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극단적으로 약하게 하고 여기를 극단적으로 강화시키면 적은 이쪽을 치고 나올 거고 우리는 세게 나갈 거죠. 그때 프랑스군의 질과 독일군의 질, 프랑스군의 전투훈련 방식, 독일군의 전투훈련 방식을 비교해서 독일군은 계속 속전속결에 특화되어 있다면 이쪽이 허약했을 때 프랑스군이 확 밀고 나오는 속도와 특별히 강화된 독일군이 치고 나가는 속도 이게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속도를 봐야 돼요. 근데 몰트게는 성향 자체가 그런 실리펜 계획을 추진할 만한 스타일 자체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되게 나쁘다기보다는 이렇게 조직적이고 균형 잡힌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극단적 강화, 극단적 약화가 불안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 여기다 좀 보완을 하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실수한 거지. 이 작전이 이런 작전이면 그런 작전을 운영하기에 맞는 지휘관을 뽑았어야 되는데 독일군은 워낙 이렇게 빈틈없고 매뉴얼 이런 거 잘 짜고 이런 걸 좋아하니까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를 극단적으로 강화한다라는 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극단은 요만큼인 거야. 더 이상은 심장에 담지를 못해요. 그래서 극단적인 강화, 극단적인 약화가 안 되니까 적당히 약화, 적당히 강화. 그랬더니 이 차이로 인해서 가속도가 떨어진 거예요. 사실 하루 차이로 실패합니다. 거기다가 또 동부전선에다가 최정예 병력 빼버리고 이러다 보니까 성공할 수 있던 계획이 실패하게 되는 거죠.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현대에 적용하는 것은 사실 모든 게 다 그렇는데 선자가 말하는 분석하고 실체를 알고 지피지기하라는 말은 단순 정보를 알라는 말이 아니고 주어진 소스를 가지고 현실에 어떻게 적용하고 창의하느냐. 선자가 모든 용병은 이제 임기응변이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임기응변이란 말은 임시변통이란 말이 아니에요.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고 패배하는 요인을 피상적으로 보지 말고 전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체킹하는 모든 것, 이 전쟁의 목적이 뭐냐, 전략이 뭐냐, 지형이 뭐냐, 이런 종합적인 요소 속에서 성공과 실패의 요인을 찾아내. 그렇다면 시공간을 아무리 크게 뛰어넘었다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그런 거를 분석할 수 있는 틀을 가져올 수가 있고 그 틀 속에서 창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면 굉장히 상황판에서 고민해야만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체득이 된 사람은 현장에서도 굉장히 빠르게 할 수가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롬멜인데 물론 롬멜이 다 즉흥적으로 한 건 아닙니다만 롬멜이라는 사람은 정말 엄청나게 데이터를 분석합니다. 데이터를 체킹하고 분석해요. 그런데 아무리 체킹하고 분석해도 내가 오늘 이 고지에 쓰면 어저께 싸워본 고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보통 지휘관들을 한번 공격해보고 한번 찔러보고 이 과정에서 벌써 최소한 4분의 1, 5분의 1은 죽습니다. 그런데 롬멜은 과거에 가진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 와서 바로 아는 거예요. 저쪽으로 공격하면은 한 10분 동안은 총이 안 맞는다. 다른 중대들은 그냥 뭐 몇 번씩 전멸하면서 마치 우리 한국전쟁 때 고지전 하듯이 막 죽어가면서 올라가고 그러는데 우리 뭐 부상 5명, 전사 2명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적을 점령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런 것은 평소에 이제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하는 걸 많이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현장에서 즉석에서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시공간이 떨어져 있다 하더라도 손자의 방식대로 분석하고 개념을 익히면 결국 적응하는 속도, 그 다음에 적응의 질, 창의의 양 이런 것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나폴레옹이 실패한 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사람이 너무 빨리 출세했잖아요. 교만해지기 시작해요. 교만해질 때 옆에서 오피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꾸 잡아당긴다고. 이게 싫어진 거예요. 잘난 척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폴레옹이 점점 똑똑한 부하들을 자기가 그래 저런 애 키워야 돼 라고 뽑아놓은 애를 나중엔 자기가 밀어내요. 그러니까 주변에
약간 멍청한 애들, 아주 바보도 안 되지, 약간 멍청해서 10%가 비는 애들, 그러면 자기가 딱 가서 10%를 딱 해주면 짠 이렇게 멋있는 게 생겨. 이거에 재미를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를 미리미리 체크하는 애를 싫어하게 돼요. 그 다음에 상대방이 자기를 알아요. 이제 자기 전술을 보고 배웠다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상대가 내 전술을 따라하기 시작했을 때는 이제 내 전술이 과거의 영광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나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내가 잘하죠. 왜냐하면 진품과 모조품이 있으면 진품이 성능이 좋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쟤보다 성능은 좋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최근에 지금 중국이 한국 막 따라오잖아요. 아직도 우리는 중국 제품은 모조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못 이겨,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 옛날에 일본이 한국한테 그랬다고. 니네는 우리 모조품이기 때문에 영원히 못 이겨. 한국 지금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가 이겼어요. 중국은. 근데 이렇게 말하면요, 한국이니까 일본을 이기지 중국은 한국을 못 이겨. 이런 식으로 하면 실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 같은 경우는 아직은 우리가 더 잘해, 이런 거에 믿음을 가졌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나폴레옹이 주변 나라들을 정복했잖아요. 피정복 국가들이 민족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또 나폴레옹의 제국 덕을 보는 것도 있고 이런 마음이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랬을 때에 그 나라에 더 이익이 오게 된다라는 마음이 가야 되는데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러시아 원정을 시행하면서 자기가 쌓아놨던 공덕을 다 날려버리게 돼요. 너무 빨리 성장해서 그런지 그런 게 부족하더라고요. 그런 게 겹치면서 러시아 전쟁에서 총체적인 붕괴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에서 트럼프의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건 첫째가 허실이죠. 상대방이 유혹될 만한 것을 끄집어내야 된다. 그리고 그거를 주는 척 해야 된다. 그건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니즈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의 니즈를 준다 그러면 원하는 것만 생각해요. 근데 상대방의 불안해하는 것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불안해하는 것은 원함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뭘 가지고 있는데 이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좀 굉장히 소중한 거야. 저놈이 이걸 뺏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혹은 반드시 주는 것만이 아니야. 빼앗기지 않으려는 불안감도 같은 거예요. 자, 우리도 무역 비중이 높은 나라에는 지금 관세가 초미의 관세예요. 그 협상 전략에 중요한 게 언론 플레이도 막 하고 국민들도 불안해 하잖아. 그러면 이제 어느 나라 30%래 50%래 이러는데 트럼프가 한국에는 내가 10% 해줄게. 그러면 국민들은 좋아할 거고, 만약 그걸 어떤 분이 협상을 이뤄냈다 그러면 막 박수 칠 거란 말이지. 옛날 우루과이를 함대할 때 그래서 당했는데 그때 한국의 관심사는 오직 쌀이었어요. 쌀하고 소고기. 그랬더니 이걸 풀어줬거든요. 그걸 풀어준 조건으로 딴 거를 다 해먹었다고. 이런 게 트럼프의 전략이에요. 근데 그건 꼭 손자병법을 안 읽어도 많이 하는 거지만, 손자병법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원칙을 체크하고 중요한 원칙을 찾아내서 세팅하게 하는 건데, 트럼프의 전략을 보면 손자병법하고 비슷한 것들이 꽤 있어요. 일단 저질러 놓고 들어가. 힘없는 사람이 뭔가 저질러 놓고 들어가면 사람들이 다 패요. 내가 실체를 알아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이것도 손자병법 안 읽어도 알아. 그럼 손자병법을 읽으면 뭐가 다르냐? 미국 대통령이란 막강한 파워를 가진 애가 저지르는 거랑 다르다는 거예요. 더욱이 공화당과 민주당 이미지가 있고 공화당과 민주당이 어떤 기본적인 베이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든이나 민주당 대통령이 바이든하고 트럼프에 비슷한 것도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이 뭘 했을 때는 민주당 지지층이라든가 어떤 베이스가 있기 때문에 요거밖에 못할 거다라는 게 전제가 깔립니다. 그래서 손자병법 중에 심입, 즉 전이라는 게 있어요. 적진에 깊이 들어가면 병사들이 죽기 살기 싸우지 않을 수 없다. 근데 너무 깊이 들어가면 포기하고 항복해버리겠죠. 결국 들어가는 길이가 예술이에요. 민주당은 쟤들은 이 선을 못 넘길 거야 라는 게 보여요. 근데 트럼프는 평소 이미지로 나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어, 이런 걸 깔아놨어. 그러면 사람들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지금 이스라엘 가자 문제 같은 것도 민주당이 하면은 민주당 지지층이 흔들린다고. 근데 트럼프가 하니까 이젠 저쪽 애들도 얘가 저지르면 무슨 짓 할지 모르는데 이래가지고 지금 진행형이라 저도 이게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고, 트럼프가 하니까 이게 자관 주변 나라들도 내려앉는 거예요. 트럼프의 성격 때문이 아니라 트럼프의 지지층들이 있기 때문에 쟤는 더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그러니까 손자가 실체를 알라고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주어진 모든 전략들, 강을 건너면 솥을 깨트리고 우리 3.17 분량밖에 없다 뭐 이러고 나가는, 그것도 아무나 그 방법 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항우 같은 애가 3일치 군량만 주고 저거 점령해. 평소에 좀 이렇게 밀어붙여서 병사들이 우리 지휘관이 한번 밀면 쟤는 끝까지 간다. 이런 신뢰가 있으니까 하루치 군량을 주고 오늘 점령 못하고 우리 굶어 죽는다. 이게 통하는 건데 지휘관이 평소에 좀 나약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고 포기도 하고 이런 경험이 있는데 갑자기 하루치 군량을 주고 오늘 하루 저거 점령 못하면 우린 다 죽는다. 그럼 애들은 그냥 도망가요. 이런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미지와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을 정확히 계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깡패짓처럼 하는 것도 항상 계산하고 하는 거예요. 의외의 행동은 뭐냐? 내가 깡패짓을 했는데 사람들이 더 겁을 먹고 내려앉는 거야. 좀 더 해도 되겠는데? 요런 게 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막대먹어 보이는데 사실은 그걸 계산하고 하는 겁니다. 트럼프가 손자병법을 읽었다면 적어도 실체를 안다는 의미는 명확히 알고요. 과격한 것들이 있잖아요. 강을 건넌 다음에 배를 불태운다. 배수진을 친다. 무조건 적진 찔러보고 들어가서 여기서부터 죽기 살기로 싸운다. 이런 것들은 정말 손자가 가르친 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의 행동에 호들갑을 떨면 떨수록 그 사람 페이스에 말려요. 그러니까 뭘 탁 던졌을 때 관세 저거만 낮춰야 된다 이러면 트럼프한테 말리는 거예요. 주한미군 철수한다. 어떻게든지 철수시키지 말자 이러다가 다른 거 다 주는 거예요. 일단 손자병법을 좀 차분하게 읽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손자의 말들이 의외로 많이 알고들 계세요. 뭐 지피지기,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선이다. 근데 그 말들을 그냥 문구로 이해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손자뿐만이 아니라 뭐 사서 삼경도 마찬가지고 고전들은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 한문으로 쓰여진 고전들은 해설 없이 읽으면 전혀 다른 뜻으로 가게 돼요. 근데 이게 해설 없이 읽어도 해설은 돼요. 그런데 그러면 자기 수준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또는 손자가 말했던 본질을 못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은 올바른 해설이 필요한데 쉽게 편안하게 내가 알 수 있는 글이라고 했던 것도 그것이 가진 진위를 파악하고 보면 굉장히 실용성이 있는 말이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선입견을 버리고 그것들을 특히 주석 해설을 깊이 있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손자의 진위에 가까운 해설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의 인문학 책의 문제가 처음이 어렵고 뒤가 쉬워요. 되게 심술궂겠어. 마케팅을 아는 분들은 처음이 쉽고 뒤가 허무하게 쓰죠. 근데 좀 진지한 인문학자들은 항상 처음을 어렵게 써요. 손자도 처음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다 읽고 나면 이렇게 말하죠. 야, 이거 앞구절만 읽어도 다 들어있네. 근데 그걸 알려면 끝에까지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좀 어렵고 이해가 안 가더라도 뒤에 가면 이해가 다 되거든요. 점점 쉬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한번 만납니다. 저한테 통찰을 얻는 방법이 뭡니까? 물어보시는데 통찰을 얻는데 가장 좋은 건 손자병법입니다. 병서, 군사학의 통찰이 아니라 그야말로 인문학적인 사고, 인문학적인 통찰을 얻는데 솔직히 소크라테스 이야기보다 손자병법이 훨씬 낫습니다. 이거보다 좋은 책을 저는 찾지 못한 것 같아요.